안녕하세요. 너무 구슬픈 사연을 소개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사연자님에게 용기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 넘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채널 들으면서 위안을 많이 얻곤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요즘 같은 때면 저는 더 마음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뿐인 제 자식 때문이죠. 이젠 자식이라 부를 수도 없는 아이지만 한때는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길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일이 있어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장사일이 천직이라든가 저에게 맞는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었을 뿐이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했는데 그게 저한텐 장사였어요. 장사를 하기 전엔 시집와서 애 낳고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였어요. 시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제가 어떻게 누구와 만났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는데 어렸을 적부터 제가 남편을 짝사랑했었어요.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른들한테 예의도 무척 발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인지라 저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워낙에 경쟁자들이 많은 탓에 제대로 고백 한번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향 친구의 소개로 22의 남편을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 술김에 고백을 하고 말았죠. 네가 날 좋아했다고? 진짜요?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싫은 기색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서로 어색하게 헤어지긴 했지만 다음날 남편이 먼저 문자가 오더군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요. 너무 순수한 데이트 제이여서 풋 웃음도 났지만 무척 설렜어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과 드디어 데이트라니. 다시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면서 이 데이트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는 그 하루 내내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남편 얼굴만 보다 헤어졌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괜찮았는지 다음날 또 연락이 왔고 우리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이 되어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동네에서 만난 코올릭의 꼬마들이 자라 결혼까지 하다니 저희 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은 너무도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결혼식 날 눈물을 삼키시면서도 엄마는 밝게 웃어주셨죠. 아마 남편과 있으면 눈에 띄게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시곤 남편을 깊이 믿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시댁 식구들 중 시누이는 조금 저한테 싸늘했습니다. 까칠하다고 해야 할까요? 은근히 오빠를 뺏겼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하세요. 오빠한테도 잘하시고요.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린 시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며 괜히 퉁을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남편과 평생 행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실제로 청혼할 때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했지만 결혼 후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보통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면 한상이 깨지기도 하고 서로 작은 문제로 다툼이 많아진다고들 하지만 이상하게 저와 남편은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어요. 예민한 문제는 알아서 배려해갔고 특히 남편이 애초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술, 담배도 멀리하는 사람이라 회식 자리가 아니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그러니 부부끼리 보낼 시간도 많아졌고 저는 그런 남편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나중에 아이 낳을 때를 대비해 저도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애가 일찍 들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애를 뱄을 때부턴 남편도 시댁에서도 경제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 일을 쉬라 배려해 주었고 덕분에 편하게 태교하고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낳은 딸아이는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만 처음 딸아이를 안아든 순간 저는 깊은 황홀감과 함께 제 안에 샘솟는 모성애를 느꼈어요. 우리 딸아이 이름은 고민고민하다, 슬기롭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승아라고 지었습니다. 승아는 너무나 이쁜 아이였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하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였지만 이 아기가 그 누구보다 바르고 곧게 자랄 거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딸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쁜 거야? 엄마를 닮은 거지? 남편은 특히나 딸아이를 귀여워했어요. 요새 말로 딸바보라고 하죠. 남편은 6시만 되면 딸아이를 보겠다고 집으로 뛰쳐왔어요. 야근 없어? 자꾸 눈치 없이 빨리 퇴근하면 어떡해. 그러다 상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아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실없는 소리하며 아이 본다고 무작정 집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한 소리 하긴 했지만 그저 딸아이 앞에선 싱글벙글 웃어만 댈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참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의 행복을 질투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지은 걸까요? 그 즈음 제게 생긴 끔찍한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서 바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업은 채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 누군가 제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아니, 승아 엄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승아 엄마 집에 불 났어요. 네? 뭐라고요? 지금 집에 불이 났다고. 믿을 수가 없어 잠깐 멍해져 있다 다급히 뛰어갔을 땐 허망하게도 모든 상황이 이미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따스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활활 불타고 있었고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 사이 남자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 나왔죠.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더 참담했던 건 불이 난 배경이었어요. 당시 저희 옆집엔 꼬마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자폐를 앓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엾게 생각하기도 했고 잘 놀아줘 아이는 유독 남편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그날은 그만 아이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잠시 옆집에 갔다 돌아온 남편은 집에 돌아와 혼비백산이 된 아이와 불길을 보고 다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커튼에 옮겨붙은 불은 더 커졌고 불길에 갇힌 남편은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킨 나머지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 아이가 너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뒤에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탓하는 시누이 때문이었죠. 시누이는 제가 오빠와 결혼해서 오빠가 이렇게 된 거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에게도 원망을 대상이 필요했던 걸까요? 시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시부모님이 말리고 나서는데도 아랑곳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 남편을 보내는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당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저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면서 세상에 저와 딸아이 둘만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공허함과 적막감, 딸아이 소리 말곤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가 제 뼈에 그 말을 새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마다 온몸이 진저리 나게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을 걸 예상하신 친정엄마는 고향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딸아이도 맡아 키워주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과부라고 수군거릴 것 같았고 한 동네 사는 시댁 식구들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요.
나도 엄마잖아요. 친정엄마에겐 그 말 한마디 남겨두고 뼈아픈 과부살이를 시작했죠. 남편이 죽으니 그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다가온 현실에 대한 막막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앞으로 무럭무럭 커갈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애 낳으면서 경력이 끊기는 바람에 회사에선 절 써주지 않았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이 살아생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험을 억지로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기에 일단 아껴두었어요. 그러다 눈길이 간 것이 생선 장사였죠. 옆집 순애 언니가 딸과 저 단둘이 사는 모습을 보고 고맙게도 승아 엄마, 애도 좀 컸는데 생선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승아는 내가 돌봐줄게. 하고 권유한 것이 동기가 되었죠. 순애 언니는 저와 똑같은 딸을 둔 애엄마였는데 남편이 시장 통해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처지가 딱했는지 먼저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애 언니 남편 밑에서 1년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에서 일하려면 잘하는 사람 밑에서 배워야 하지. 무작정 뛰어들어봤자 적자만 볼 것 같아 일단 배우기로 했어요. 생선 장사라는 게 냄새도 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장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땐 딸아이를 잘 키우는 게 더 간절했어요. 다행히 순애 언니의 남편이자 제 사장님이었던 분이 잘 가르쳐 주신 덕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죠.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생기니 몸은 고단해도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는 기분이라 생활이 훨씬 나았어요. 월급 받는 날인 기분이 좋아 콧노래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초등학교쯤엔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껴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도소매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였고 애엄마가 뭘 못하겠어 하고 나간 장사이지만 쉽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같이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 낯선 사람으로 대했고 이익도 많이 남지도 못했거든요. 혼자 날카로운 칼로 생선의 배를 가르고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이 붙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나와 냉동창고에 들렀다 물건을 가지고 나와 장사를 시작하면 오후 5시쯤 되어서 끝이 나는데 너무 졸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험악한 손님들이었어요. 제가 여자이고 하니 괜히 시비를 거는 손님들이 있었죠.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사장님과 일할 땐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보고 새는 내고 장사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생선이 맛이 없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등등 별의별 말로 굴리는데 그런 게 참 무섭고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해가 빨리 지잖아요.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저에게 들이댈 때면 날카로운 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온갖 상상이 다 들었죠. 전 그렇다 쳐도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딸아이가 있으니 제 목숨은 제가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생선 냄새가 진동이 나도 그날의 현금을 사는 제 옆에와 저를 꼭 껴안아주는 딸아이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나곤 했죠.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가 제겐 보약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는 힘이 되는 말을 쏙쏙 골라해주며 절 기운나게 해주었어요. 거기다 딸아이는 저보다도 듬직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딸아이가 어렸을 땐 눈치가 보여 괜히 딸아이가 시장통에 친구들과 들어오면 모른 척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먼저 와서 엄마, 여기 내 친구들이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왔어. 하고 말을 걸었죠. 자기 딴엔 일부러 엄마를 더 위한 행동이었어요. 엄마 창피해야 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분명 학교에서 놀림도 당하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생선을 팔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름 아닌 학교에서 온 연락이었는데요. 급하게 교무실로 뛰어가니 승아의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어요. 놀란 얼굴로 선생님을 보았는데 승아 어머님 오셨어요? 네, 선생님. 제 딸이 무슨 일이라도... 다른 게 아니고요. 승아가 민호와 좀 크게 싸워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반에서 짓궂은 남학생 한 명이 딸아이를 향해 냄새가 난다고 놀렸나 봐요. 그것도 생선 냄새요. 제가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한다는 걸 알았던 게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갑자기 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걸로 수업 중에 둘이 한바탕 크게 붙어 이토록 일이 번진 것이었어요. 당연히 딸아이는 여자고 하니 상처가 더 많이 난 상황이었고요. 워낙 성격이 불같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남자애와 싸워서 이렇게까지 될 정도면 나중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승아를 붙잡고 그랬어요. 승아야, 누가 엄마 욕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 그게 이기는 거야. 너 또 그럼 혼나, 알았지? 아휴, 여자의 얼굴에 이게 뭐야. 걔가 너 잡아뜨려서 어디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 싫어. 엄마 욕하는데 내가 왜 넘겨야 해? 나는 내가 피떡이 돼도 맞서 싸울 거야. 뭐라고? 아, 이 녀석이 진짜.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 몰라. 나 설득할 생각 하지 마.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닫힌 방문 앞에서 하루 종일 쩔쩔매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승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보다 제 욕하는 걸 더 못 견디는 그런 아이요. 딸아이의 화통한 성격은 다행히 주변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턴 이런 일이 없었죠. 하지만 부모 걱정은 끝이 없잖아요. 저는 늘 걱정이 앞섰죠. 제가 다치는 것보다 승아가 다치는 게 더 싫고 무서웠으니까요. 딸아이는 학교 안 나가는 날엔 가끔 제 생선 장사를 돕기도 했는데요. 특히 장날같이 사람이 두세 배로 붐빌 때면 옆에서 믹스커피 타주고 하며 제 일을 도왔어요. 엄마, 밥 든든히 먹으라 했잖아. 내가 저기서 김밥 사올 테니까 여기 있어. 일할 때 밥 챙기는 게 귀찮아 거르곤 했는데 딸이 나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덕분에 같이 일하시는 시장통 아줌마들은 이런 저와 딸을 보곤 보기 좋다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즈음엔 생활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죠. 장사가 나아졌던 뜻이에요. 시장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손님들이 늘어갔어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예의 바르게 대해드리기도 했고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라고 달달한 사탕 같은 것들을 통에 넣어놓았는데 어른들 눈엔 그런 센스가 좋아 보이셨나 봐요. 언젠가부턴 저 혼자 일하니 끼니도 못 챙기겠다며 떡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사다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히 생활이 나아지니 따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자연스레 늘어났어요. 학용품이며 옷이며 필수품뿐만 아니라 딸이 원하는 건 돈 걱정하지 않고 해줄 수 있었죠. 거기다 사교성도 좋았지만 공부 잘했던 딸아이 뒷바라지를 위해선 많은 지원을 해주려 했죠. 딸은 그게 또 고마웠는지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쪽지 한 장을 남겼어요. 엄마, 나 엄마 덕에 편하게 공부해. 고마워. 내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 딸의 그런 마음은 저를 최고로 힘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파도 내가 우리 딸을 위해 못할 게 없단 생각으로 매일 새벽에 나가 12시간을 일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그런 노색이 무색하지 않도록 딸아이는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바로 의대요. 딸아이가 의대에 합격한 날 얼마나 서로를 붙잡고 울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엄마,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저에게 그리 말하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연하네요. 딸이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딸이 원하던 길을 가게 되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 테니까 몸 건강히 잘 챙겨. 알았지? 의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주 오면 되겠어? 넌 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몸은 엄마가 잘 챙길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딸의 꿈은 의사였고 그 힘든 공부를 해 붙은 대학이니 전 오지 않아도 된다며 말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딸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되니 마음은 적적하고 쓸쓸했어요. 늘 딸과 함께였으니까요. 집에 와도 제 어깨를 안마해줄 사람이 없고 말 붙일 사람이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어요.
딸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불쑥불쑥 몇 번씩 올라왔지만 그래도 딸이 학기 방학 땐 집에 자주 올 거라 했으니 그때 보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쁘다, 공부할 양이 많다는 이유로 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승아야, 많이 바쁘니?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지. 아,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근데 엄마 왜 전화했어? 엄마? 그냥 승아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지. 우리 딸 잘 지내나 하고. 저번 명절에도 못 왔잖아. 엄마 너 주려고 반찬 다 해놨는데. 아, 반찬? 엄마 그냥 택배로 해줘. 나 바빠서 가기 힘들어. 미안, 엄마. 어쩌다 전화하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딸아이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나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이런 행동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졸업식 날이었는데요. 솔직히 대학 등록금 다 해주고 그만치 지원해줬으면 평소 같은 딸이라면 엄마 고마워, 엄마 덕이야 라는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날 친구와 술자리가 있다며 멀리서 온 엄마를 일찍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건데 꼭 가야 해? 엄마 미안, 그게 선약이야. 딸아인 선약이라며 어쩔 수 없다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 뛰어가더라고요. 딸 졸업식이라고 장사도 접고 오랜만에 서울로 간 거라 나름 기대도 많이 했는데 너무 기운 빠졌습니다. 옆집 사람도 제가 일찍 오니 놀란 얼굴로 왜 이리 빨리 왔냐 묻는데 괜히 더 서글프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딸 생일이랍시고 딸애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더니 왜 자기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면서 욕먹고 그때는 딸애가 참 예민한가 보다, 병원 일이 힘들어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딸은 어쩌다 전화를 하면 제게 의사 되기가 힘들다며 내내 징징거리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을 낼 수 있었는데 그냥 좋은 말로 넘어갔죠. 오히려 딸아이 목소리가 너무 지쳐 보여 가여워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직업에 대해서도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시장통에서 일하는 걸 유독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살만하면서 왜 그런 냄새나는 일을 아직도 하는 거냐며 저에게 계속 퉁을 주곤 했어요.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엄마 찾아주는 손님들도 고맙고 너도 예전엔 엄마가 이 일 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건 어렸을 때 이야기죠. 지금이랑 그때가 같아? 그건 그렇지만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고 해서 외로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더 나아.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이 병든다. 참. 그럼 그러시든가요. 아무튼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딸아이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꾹꾹 참아 넘겼어요. 그저 내가 나이 먹어서도 힘들게 장사를 하니 엄마 걱정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렇게라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슴 쪽에 멍울이 만져져서 고민하다 병원을 가보았더니 유방암을 진단받은 것이었어요. 우리 나이대야 몸 한쪽 고장나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는 젊었을 적부터 험하게 일했으니 병이 들 만도 하죠. 심경이야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슴을 다 절제하지 않고 수술만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었으니 괜찮다고 여겼어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딸애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문자를 받고도 며칠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쯤 전화가 걸려와선 알았어요. 그럼 제가 교수님 한 분 소개해드릴 테니 그분께 받으세요. 라고 말하곤 끊으려 하더군요. 솔직히 따뜻한 말이 우선일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쏙 빠지고 수술받게 해준다는 말이 앞서서 기분이 적잖이 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못 참고 속상해서 넌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 말이 먼저냐? 소리를 쳤죠. 하지만 딸도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어야죠. 제가 그 더러운 시장통에서 일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같이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말이 할 말이 없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러운 시장통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술을 받은 날에도 딸이 오긴 했지만 어딘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딸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바쁜 사람 불러 괜한 짓 시킨다는 느낌이었죠. 차라리 옆에서 제 수발을 들어주던 간호사 아가씨가 훨씬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딸의 도움 덕에 수술 날짜를 빨리 잡을 수 있었지만 옆에서 절 지켜보던 딸의 냉랭한 반응들은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정산을 하던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수술비 있죠? 내가 안 내줘도 되죠? 그럼 당연히 있지. 엄마가 그 돈도 없을까 봐. 아,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딸아이가 수술비를 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게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내가 설마 그 돈이 없어 자기한테 달라 할까 봐 그런가 괜히 위축되고 속상했어요. 아무튼 몸도 아픈데 거기다 변해버린 딸아이 눈치까지 보려니 여러모로 편안하지 못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태어나는 날 딸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전에 딸이 했던 말에 대해 다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승아야, 너 전에 엄마한테 했던 말, 더러운 시장통에서 일한다는 말, 그거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딸아이가 했던 그 말이 수술대 위에서도 생각날 만큼 너무나 가슴에 남았던지라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보게 되었죠.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묘한 침묵 속에서 저는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저를 내려주고 나선 딸은 인사 없이 유유히 골목길을 나가더군요. 그런 일이 한 번 생긴 이후로는 저도 쉽사리 딸아이에게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통 전화기에 손이 가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암수술을 한 뒤로는 잠시간 장사도 접고 건강관리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저 동네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가볍게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한평생 일만 해서 그런지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고 편안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네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저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시장통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그런지 힘이 붙이긴 했지만 그만큼 신도 나고 활력도 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아가씨 한 명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얼굴은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가 먼저 그러더군요. 아줌마 저 기억 못하세요? 저 승아 친구 민지잖아요. 승아랑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어머, 민지, 그래 민지구나. 아유, 아줌마가 나이가 들어서 못 알아봤네. 괜찮아요. 아줌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 여기 엄마랑 오랜만에 시장 보러 왔다가 아줌마 생각나서 잠깐 들렀어요. 아직도 장사하고 계셨네요? 네, 알고 보니 학창시절 딸의 친구더군요. 딸애와 매일 시장통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기에 절 기억하고 있었던 게죠. 전 몰라봐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의자를 내어주었어요. 그러자 딸의 친구는 고맙다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얼마간을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좋으시겠어요. 저도 승아가 저보다 먼저 갈 줄 몰랐는데 이기집애가 글쎄 갑자기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옷 입고 참석하라면서. 응? 뭘 말이니? 네? 승아 결혼이요. 저는 이게 벼랑 건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딸의 친구를 보자 친구는 혹시 모르고 있으셨어요? 하더니
아, 승아가 왜 여태 말을 안 했지?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 친구를 붙잡고 다급히 물어봤어요. 아는 게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연락받은 거거든요. 사진을 보내주면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길래. 저는 딸아이 친구가 보여준 사진에 그만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와 어떤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딸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인화되어 나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에서 찍었다고 말하면서요. 정작 저는 그런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청첩장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딸의 친구가 간 이후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몇 번을 부정했습니다. 허나 사진 속 딸의 얼굴은 명히 내 딸의 얼굴이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은 오래된 기계처럼 덜커덩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받은 딸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엄마, 나 진료 중이야. 바쁜데 왜 전화했어? 너 결혼하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 딸아이의 목소리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알면 안 될 걸 알았다는 듯 어떻게 알았냐 묻길래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아이는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이씨, 그년 주둥이도 방정이네 진짜. 뭐라고? 그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엄마, 본론부터 말할게. 미안한데 내 결혼식은 오지 말아줘. 내가 나중에 신랑하고 가서 따로 인사시켜줄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나보고 네 결혼식에 오질 말라고? 그게 말이 되니? 엄마가 딸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제 말에 딸아이 입에선 한숨이 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아이는 잔뜩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내 저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붓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안이 무지 빵빵해. 시아버지도 회사 운영하시는 재력가시고 시어머님도 나 다녔던 학교 의대 교수야. 근데 엄마가 솔직히 생선 장사한다 말하면 격이 안 맞잖아. 수준 안 맞는 집안 딸인 거 알면 날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그래서 엄마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아니, 멀쩡하게 한국에 있는 나를 미국에 있다고 했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네가...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맞나? 내 딸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하는 한탄스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이어지는 딸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엄만, 그럼 내 상견례 올 수 있겠어? 생선 냄새 폴폴 풍기면서 올 수 있겠냐고. 나도 나름 엄마 배려한 거야. 엄마가 의대 교수 사돈어른 앞에서 창피할까봐. 엄마,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엄마 딸인 거 쪽팔려. 생선 장수 딸로 사는 게 뭐 나라고 쉬웠을 것 같아? 내 대학 동기들 부모 집안 재력이 얼마나 좋은지 엄만 모르지? 생선 파는 엄마 딸인 거 쪽팔려서 인연 끊고 싶은 거 지금까지 꾹 참은 거라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라도 연 끊는 건 어때? 서로 연 끊고 편하게 지내는 거 어때? 더 이상 내 앞길 막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도 없었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하나 잡을 수 없을 만큼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날 전화가 끊기고 하루 종일 멍하니 술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술을 죽죽 마시며 비참함과 허망함에 오열을 했죠. 그러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죽은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었을 땐 잘 나오지도 않던 양반이 제가 울고 있으니 와서 어깨를 두드리고 가더군요.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그 슬픔에 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잃고 과부되어 그 힘든 시기 버티고 산 이유가 오로지 딸 때문이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딸은 저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걸까요? 절 사랑스러워했던 딸이 왜 이젠 제가 창피해진 걸까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허나 엄마를 버린 딸,
결혼식도 못 오게 한 딸,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 곰곰이 생각하다 딸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너에게 줄 돈이 있으니 지금 내려오라고 말했죠. 돈? 엄마가 나한테 줄 돈이 있다고? 얼마나 됐는데? 진짜요? 제가 일단 대충 액수를 던지자 딸아이는 갑자기 반색하며 곧바로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뛸 듯이 기뻐하는 그 목소리가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모아놨던 돈, 통장을 하나하나 꺼내고 딸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쯤 되자 차 소리가 들리더니 딸이 도착했어요. 딸은 절 보더니 바로 돈부터 묻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얼마쯤 되는지요. 그래서 전 일단 딸에게 들어오라고 한 뒤 제가 모은 통장들을 바닥에 던지며 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다. 네가 결혼하면 선물로 여기서 내 노후자금 빼곤 다 주려고 했다. 근데 이제 보니 안 되겠구나. 넌 인성부터가 글러먹었어. 널 잘못 키운 내 탓이겠지. 근데 너한테 이 돈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이제 알겠구나. 나도 기회를 줄 만큼 준 것 같다. 네 말대로 더 이상 인연 유지하지 말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가 천년이라 해도 끊을 건 끊어내야지.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준다 했다가 그러는 게 어딨어. 엄마 결혼식 못 오게 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섭섭했다면 미안해. 근데 난 정말 엄마 생각해서... 아니, 내가 철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딸은 그때부터 제 바지가랑이 잡고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자 자기가 사실 지금껏 사치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며 혼수할 돈도 없다고 징징거렸어요. 그 나이 먹고 의사식이나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다니 딸이 참 한심했습니다. 저는 더 두고 볼 수 없어 나가라 했습니다. 나가라. 넌 내 딸 아니야. 엄마, 제발. 나가라고 말했어. 제가 단호히 말하자 딸아이는 매달리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심경으로 딸아이를 보냈지만 기분은 그리 참담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딸아이의 눈은 계속 통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소문에 딸이 결혼할 예비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의대 교수란 그 여자는 절 보자마자 놀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뻣뻣하게 인사를 하곤 지금까지 있던 일을 전달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그 여자도 이내 대화가 길어지자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며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알아들은 것 같아 저는 그 길로 나와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심경은 뒤죽박죽 복잡했지만 딸의 결혼을 망친 사악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딸이 이대로 모두를 속이고 결혼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에 대한 배신감도 엄청났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한동안은 딸에게 당한 상처를 극복하기 힘들었지만 그 뒤로 저는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떠난 자식, 이젠 제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참 고민인 건 요즘 계속 딸아이에게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통장 액수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결혼식이 엎어지고 난 후인 저보고 미쳤냐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더니 다시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하자고 하는데 처음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니 요즘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됩니다. 제비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딸이 저지른 잘못 한 번쯤 용서해줘도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용서해주면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나서 다시 새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 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꾸 그런 못난 희망이 생깁니다. 저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불효녀인 딸을 받아주어야 할까요? 못난 애미 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조언해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